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다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월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간단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부동산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기준금리하고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할 예정이라서 꼭 우리 부동산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거시경제에 관심 있는 또 구독자분이나 시청자분들도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부터 들여다볼 건데, 지금 이제 영상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12시 10분이에요. 예, 10분인데 지금 거래량이 이제 3만 주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래량이 이제 확 줄어드는, 이제는 뭔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 뭔가 몸을 움츠리는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근거에는 여러 가지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언론 플레이, 불법적인 조작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그냥 소식이 있는 대로 바로바로 이제 기사를 이제 내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캔서 문샷, 그리고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 췌장암 진단 키트, 그리고 췌장암 신약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별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뭔가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수급 또한 이제 이 거래량 또한 지금 팍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거시경제, 요즘 거시경제가 굉장히 투자하기가 좀 힘든 거시경제 환경이에요. 뭔가 터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뭔가 안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자꾸 그 시한폭탄을 계속해서 시한폭탄이 터질라 하면은 시간을 좀 더 연장하고, 자꾸 또 터질라 하면 또 시간을 또 연장하고, 막 약간 이런 식이라서 지금 아마 대부분의 모든 투자자들이 아마 섣불리 투자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별 이슈는 좋은데 거시적 경제에 안 좋은 부정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지금 투자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가지고 뭔가 수급이 원활하게 안 도는, 거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이제 소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더 이제 수급이 안 도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거래량이 팍 죽어버리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번에 분명히 차트 상으로는 여기가 11,000원, 여기가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포인트처럼 누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개미무명인 저는 지금은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지 않겠다. 이유는 최근에 이미 분할 매수를 얼마 지금 가격과 별 차이 없는 금액에서 또 한번 했었고, 무엇보다도 거시경제 환경이 지금 녹록지 않고 뭔가가 터질 것 같은,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그게 언제 터질지, 이번 달 터질지, 다음 달 터질지, 올해 연말 터질지, 내년 초에 터질지, 언제 터질지가 너무나 불안하다. 계속해서 폭탄을, 이 시한을 계속 강제적으로 연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폭탄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폭탄이 이제 터지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섣불리 뭔가 투자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개인적인 이제 책임이겠지만, 저는 강력하게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몇몇 종목군에서는 급등도 나오고 급락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주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수급이 없는 가운데 그런 특정 종목군의 모든 수급이 몰려드는 어떤 블랙홀 현상 때문에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소외주들은 더 좀 공경에 처하는 그런 주가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거는 제 그냥 느낌일 뿐이고,
일단 현재로서는 거시경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다른 종목을 투자하시는 것들도 있겠죠. 그런 종목들도 아무래도 굉장히 좀 그런 리스크들을 굉장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 진짜 언제 터질지 몰라요. 나중에 우리가 그 금리에 대한 얘기,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금리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건데, 그것도, 부동산, 예, 주식 쪽에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 내용이 끝나고 난 뒤에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나 다음 주나 혹은 다음 달이나 이게 내용이 제가 분석한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근저에는 이런 이제 거래량이 이제 확 죽는 여기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때처럼 거래량이 완전히 팍 죽어버리는 5만 주 안팎이 되는 이런 이게 안 써지냐 이게 지금 마우스가 더블 클릭 현상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해요 마우스. 어쨌든 그러니까 한 5만 주 안팎, 10만 주를 넘지 못하는 이런 거래량 속에서 좀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둔한 모습.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 11,000원은 어떻게든 지지해 주는지를 일단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고, 어쨌든 제가 그게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거시경제 환경과 더불어서 어쨌든 지금 약간 뭐라 하죠? 소강 상태? 계속해서 뭔가 움직임이 없고 뭔가 때를 기다리듯 그냥 지금은 당분간은 조금은 좀 아주 지리한 그런 좀 주가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있습니다. 좀 그나마 바라건대 조금 이제 11,000원은 지지해 줬으면 좋겠지만 보통 이렇게 수급이 안 좋고 뭔가 정체된 주가 흐름을 보이면은 주가가 이렇게 좀 약보합식으로 조금씩 빠집니다. 오르기보다는 좀 빠지는 현상이 좀 더 그럴 확률이 좀 더 크다. 요런 부분. 그래서 장투를 하시는 분들은 크게 개념치 않을 정도의 기간이겠지만 조금 단타로 좀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실 겁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단타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자기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번 주와는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제 분석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크게 우리가 논의해야 되고 분석해야 될 내용들은, 없습니다. 요 정도로, 지금 현재의 수급 상황과 주가 움직임, 그리고 당분간은 큰 움직임이 없을 것 같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이 중국발 경제 위기, 그리고 기준금리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거시경제라는 것이 자체가 우리가 뭔가 하루아침에 휙휙휙휙 바뀌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아무래도 소외주면서 이제 좀 뭔가 획기적인 어떤 재료가 없는 한은 지금 당분간은 주가가 거래량도 좀 터지기가 힘든 상황이고 좀 그에 따라서 주가도 뭐 아래로든 위로든 큰 움직임 없이 지금 11,000원 요 선에서 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지 않겠나. 아주 소폭의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다만 이제 뭐 재료가 뭐 갑자기 큰 게 터졌다 혹은 뭐 거시경제에서 큰 위기가 터졌다 하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그에 따라서 상하로 아주 크게 출렁일 수 있겠죠.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일단은 개별적인 이슈로는 지금 뭐 크게 움직일 부분이 없으니까 좀 당분간은 좀 뭐 우리가 주가 움직임이 지리한 거에 대해서 우리도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계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단타분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을 줄 것이고 좀 장기 투자자들한테 뭐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크게 뭐 개념치 않을 정도. 자, 우리는 어차피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뭐 이 장기 투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기간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기간이.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당분간은
좀 지리하다. 예, 요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종목을 좀 모니터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고, 자, 이어서 제가 부동산 얘기를 좀 하겠다 이랬는데, 제가 과거에 부동산에 대한 분석을 뭐 종종 해드렸어요. 뭐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메일로 또 요청을 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는 이제 집값이 이제 떨어진다. 그러니까 오르지는 절대 못하고, 당연히 오르지는 절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떨어질 거다. 더 크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여하튼, 저는 이제 마치 하락론자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요즘 주가가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뉴스에서 떠드는 걸 보고, 야, 올랐다는데? 지금 오르고 있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건데, 직접 현장에 가보시고 하시다 보면은, 오른 건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한창 이제 부동산이 한창 오를 때 보면, 단 한 건이라도 거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제히 거기 있는 아파트의 모든 아파트 매물들이 다 일제히 가격을 다 올렸어요. 자기들 뭐 동호수나 뭐 로얄층이냐 저층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일제히 다 올렸어요. 근데 지금 안 그래요. 지금 안 팔립니다. 예, 안 팔려요. 왜냐면 매도자와 매수자의 그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너무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도자들은 비싸게 팔고 싶고 또 막 뉴스에서 막 그런 얘기 떠들어대니까 이제 좀 종전에 내놓던 호가보다 조금이라도 더 호가를 더 올려서 내놓는 상황이고 매수자들은 그렇게 하니까 더 사기 싫은 거예요. 원래 호가에도 사기 싫었지만 또 조금 올리니까 엄마 그럼 안 사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른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무슨 신고가가 나오고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됐다라고 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두 건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그 아파트의 전체 그 세대수에 비해서는 정말 현저하게 작은 의미 없는 그런 수준이고 그것도 세월이 흘러봐야지 거래 취소 이런 거 안 하겠죠. 예. 근데 너 너무 그 이미 나타난 데이터를 가지고 너무 왜곡시키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 중개사들 얘기 들어보고 하면은 전화는 온답니다. 전화는 오긴 오는데 우리 흔히들 쉽게 접하는 매물이 네이버 매물이잖아요. 예. 그런 물건 안 산대요. 막 금매나 어쨌든 싸게 나온 매물을 찾지 그런 거 없이는 거래 자체가 안 된답니다. 그 중에 거래가 일어났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점을 딛고 약간 새로운 신고가로 거래됐다 뭐 이런 거 중개사들도 큰 의미를 안 둬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일선에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그 거래 절벽이에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시중에 은행에 가보면요 그러니까 금리가 안 쌉니다. 뭐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그런 금리 없어요. 예. 물론 진짜 소득이 뭐 어떻고 저쩌고 뭐 극단적으로 소득이 뭐 아주 안 좋다거나 보호해야 될 정도의 어떤 소득이 너무 안 좋다거나 아니면 아예 이 사람이 소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을 빌려줘도 무방하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극단적인 예를 아니고서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기에는 너무나도 높은 금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30년 만기로 10억을 만약에 빌렸다. 근데 5%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가 5%다 하면은 여러분들 이 생각하시면 딱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30년 동안 내야 될 이자가 원금이 10억인데 이자가 10억이 넘어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집을 사는데 뭐 이게 한 7억 8억짜리를 산다. 뭐 20억짜리를 산다 칩시다. 20억짜리를 사는데 내 돈 10억과 대출 일으킨 10억을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20억짜리 샀어요. 예. 근데 지금 만약에 이자를 이렇게 간단하게 연 5%다 그냥 딱 하면은 내가 30년 동안
이 원금을 다 갚지 못하면 내가 10년 만에 갚든지 뭐 20년 만에 갚든지 뭐 그거는 이제 개인들의 차이니까 근데 30년 동안 내가 그걸 달달이 이제 갚았다 치면은 20억을 갚은 거예요. 원금 포함 20억을 갚았다. 결국에는 나는 이 아파트를 30억에 사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 우리 30년 동안 웬만한 월급쟁이들이 10억이란 돈을 순수하게 벌 수 있어요? 우리가 생활비 이런 거 다 써가면서 10억이란 돈을 30년 동안 모으는 게 쉽냐 이겁니다. 이자로 내가 낸 10억이 그 사이에 30년이 흘렀다. 이 아파트가 어떻게 이 신축을 사도 완전 무슨 재개발 얘기가 나올 정도의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적극적인 매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 3, 40대 얘네들이 30년 동안 이제 뭐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40년 만기, 50년 만기, 왜 뭐 100년 만기로 내놓지? 대대손손 갚아 나가게. 그러니까 이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금리 자체가 지금 높은 상황에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폭탄이 작았어. 이 폭탄이 그냥 적당히 터져줬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좀 구조조정,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거란 얘기예요. 물론 그 와중에 좀 고통받는 국민들도 계실 거고, 또 고통받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지금 계속 산소호흡기, 터질라 하면 산소호흡기 갖다 대고, 또 죽을라 하면 또 산소호흡기 갖다 대가지고, 부실만 더 키우고, 이 폭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탄이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터뜨리기도 이제 무서운 거야. 그 와중에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2%가 나요. 기준금리가 2% 차이 나는 거 이거 미친 거예요. 완전히. 미국이 2% 낮은 게 아니고 미국이 2% 높은 거는 미친 겁니다. 당연히 거시경제라는 것이 뭐 단기간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미국의 어떤 금리 차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은 계속 높아져 가고, 물론 각 나라의 어떤 상황들은 있긴 있지만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냉정한 거거든.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이게 여러분들 1,400원대 보다가 1,300원대 보니까 싸다. 1,200원대 보니까 싸다. 이 생각하는데 1,200원대고 1,300원대고 굉장히 높은 환율이에요, 여러분들. 이 환경 속에서는 우리나라가 물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작년의 기저효과 때문에 지금은 이때까지는 약간 금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고, 오늘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그러니까 은행 금리, 시장 금리, 기준 금리 뭐 각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단 금리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한 번에 뭐 1%에서 뭐 갑자기 뭐 하루 아침에 뭐 3% 이래 안 올립니다. 0.25, 0.5, 0.75는 진짜 이번에 엄청나게 이례적으로 올린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0.25씩 움직여요. 일반적으로는. 0.5도 이게 흔한 그 금리 인상 폭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 몇 달에 걸쳐가지고 왜 0.25, 0.25, 0.5, 0.25 이런 식으로 올리느냐.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준비하고 대피하고 뭔가 자산 포트폴리오를 뭔가 정리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벌어다 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막 1%이던 이자를 2%로 올리면, 1%를 딱 올리면 갑자기 이자가 2배로 뛰는 거잖아요. 미처 대처할 여력도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금리 올릴 거니까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 무리하게 대출받고 뭐 이랬던 거 조금 이제 그 부채를 조금 줄여라. 그리고 자기 소득 대비해 가지고 뭔가 무리하게 투자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거두어라. 여러 가지 그런 신호들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그런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고
그것이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에 계속 영향을 제대로 미치고 있었어요. 올바른 뭔가 구조조정, 그런 것들이 되고 있었는데, 뭐, 제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 시장 개입을 하는 거야, 정부가. 근데 그 시장 개입이라는 것이 때로는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절대 없을 수가 없죠. 경제, 정부가 시장 개입을 전혀 하면 안 된다라고. 근데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떠들던 게 뭡니까? 예, 문재인 정부 욕하면서 시장 개입을 하지 말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얘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시장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릇된 시장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뭐 보호하기 위해서, 뭐 어떤 뭐 경착륙을 막기, 부동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모든 것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다?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해서다. 예, 건설사들이 예, 걔들을 돈 왕창 벌 때, 부동산 경기 좋을 때 돈 왕창 벌 때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뭐 정해진 법에서 정해진 세금보다 많이 냈습니까? 예? 뭐 사회에 공헌했어요? 아니거든. 어찌됐든 간에 그런 그릇된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딱 작은 폭탄이 빵빵 곳곳에서 빵빵빵빵 이렇게 터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경제 구조 조정이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얘네들이 딱 산소호흡기를 딱 갖다 댄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구조 조정이 딱 멈추고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느냐? 아, 지금 다시 또 바닥 찍었는갑다. 왜냐면 고점 대비 내렸다 생각하니까. 근데 그 고점이라는 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그 한 건 그냥 거래된 그 고점, 진짜 그 가격에 누가 샀는지 안 샀는지 확인도 안 되는 그 한 건의 그 고점, 그 고점인 가격 바로 밑에 가격하고도 엄청난 갭이 나는 그 고점 가격, 그 고점 가격에서 뭐 20, 30% 이래 떨어졌다고 지금이 바닥이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또 연끌하면서, 왜냐면 대출을 연끌할 수 있게 막 풀어주는 거예요. 뭐 소득도 안 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은행이나 뭐 미국 뭐 이제 연준이나 사람들한테 야, 지금 이거 폭탄이 때 되면 터질 거야. 터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터져야 돼. 그래서 너희들한테 시간을 주는 거야. 최대한 우리가 허락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끌어주는 거야. 그 사이에 너 자산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해. 요렇게 했는데 오히려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잘못된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부실은 더 커지고, 혹은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건설사 PF 대출의 어떤 문제, 그 문제들이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것이 만약에 없어졌다, 건설사들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연끌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연끌하고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분양을 다 했다, 완판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부실들이 다 어디로 가요? 개인들에게, 국민들에게 다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빵빵빵빵 터지면은 누가 다 뒤진다? 국민들이 다 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위기라는 것이 올 때는요, 폭풍처럼 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금리가 좀 올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는다든지, 좀 부실한 회사들은, 건실하지 않은 회사들은 월급이 안 나온다든지, 희망퇴직을 받는다든지, 뭐 여러 형태로 이게 폭풍처럼 와요. 그러다가 우리 소비자 물가, 뭐 애들 학원 보내고 뭐 우리 식료품들 사고 뭐 집세 내고 뭐 이런 것들이 또 다 올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냥 폭풍처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 빌리기가 쉬웠던 그런 어떤 주변 환경이 이제는 어디 가서 돈 몇백만 원 빌리는 것도 힘든 상황이 연출된다. 그러니까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개인들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냥. 예? 난장판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 그릇된, 잘못된 이 어떤 시장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부동산도 올랐다고 얘기하지만 현장에 가보면은 오른 것이 아니라, 근데 이건 확실해.
내리던 것이 멈춘 거는 맞아요. 부동산이 막 이렇게 급락을 하다가, 이 내림세로 가다가 멈춰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른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 오른 가격에 누가 삽니까? 그 내놓은 매도자들도 자기들도 안 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꾸 하루하루 매일매일 뭔가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좀 긴 안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결국에는 우상향하지 않느냐.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 우상향한다는 그 데이터가 나오려고 하기 위한 그 기간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30년 만기, 40년 만기, 50년 만기 말이 쉽지. 누가 그 30년 동안 만기를 채워요? 누가 50년 동안 만기를 채웁니까? 왜냐면 이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뭐 어디 들어가면 뭐합니까? 삶이 거진데. 예? 10억짜리 아파트 살면 뭐해요? 삶이 거진데.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나마 아파트 값이 막 착착착착착 올라주면은 이 마음의 부자 같은 느낌은 들지. 근데 실질적인 내 생활 자체는 가면 갈수록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누가 30년 동안 만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나 진짜 뭐 부금 놓고 부어 놓고 막 진짜 30년 동안 납입하고 이런 사람들 있었지. 요즘 시대는 30년 동안 진짜 갚을 생각으로 이거 30년 대출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부수고 짓고 부수고 짓고 계속해서 나와요. 단 한 해도 새 아파트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또 이런 말 했어요. 뭐 원자재 값이 뭐 비싸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런 헛소리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가 떨어지면 당연히 원자재 값도 떨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오를 수 있는 어떤 물건들이 있다면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 지금 정말 지금 정부의 그릇된 이 시장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 어쩌면 이번에 우리가 제대로 구조조정을 했다면 정말 뭐 2차 전지다, 뭐 AI다, 뭐 여러 가지 전기차다, 뭐 여러 가지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재도약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닮아가는 그 악순환, 일본의 그 악순환, 그게 뭐냐면 이 폭탄이 작을 때 터뜨렸으면 이게 재도약이 되는데, 그게 약간 정치적인 이유로 그거를 안 터지게 이 산소 호흡기를 딱 갖다 댄 거예요. 산소 호흡기를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 가스통 비용도 계속 들어가지, 그리고 병원비, 입원비도 계속 들어가지, 치료비도 계속 들어가지, 비용이 계속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산소 호흡기를 갖다 대주는 정부마저도 부실해지는 이 폭탄이 그 사이에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 시그널을 잘못 받아들인 국민들이나 기업들, 혹이 특히 더 무서운 것들은 부실 국민들, 부실 기업들이 더 끌어다 쓰는 거예요, 돈을. 어차피 우리 이제 회사는 쓰레기다. 이미 쓰레기다. 최대한 돈 많이 땡기면 땡길 수 있을 때까지 돈 다 땡겨서, 최대한 내 인마이 포켓을 하고, 나중에 뭐 터질 때 뭐 터지면 어차피 법인이니까, 뭐 터지기 놔둬라. 그럼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업도 터지지만 그 밑에서 일받던 하청 기업도 줄도 서는 거예요. 반대로 국민들도 이 부실 국민들이 많아지고, 부실 국민들이 어차피 나 잃을 거 없다, 이 인생 걸었다 이러면서 또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또 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런 국민들이 끝내는 소득이 미치지 못해서 터졌다. 터지면 어디로 가요?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으로. 정부 못 막습니다. 정부가 못 막아요.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세요. 정부 믿지 마세요. 절대 못 막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폭탄이 점점 커지니까, 또 폭탄이 커지니까 이제는 뭔가 이제 정치적인 이제 이슈가 사라졌어. 뭐 선거도 끝났고 이제 뭐 없어.
이제 터트리려고 하니까 폭탄이 너무 커진 거예요. 와, 이거 건드리면 이거 뭐 다 터진다 이거지. 하면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돼요? 때 되면 대통령 바뀌고 때 되면 국회의원 바뀌잖아. 근데 뭐라고? 내 임기는 안 되는 거야. 이창용 총재도 내 임기 동안 터트리면 안 되거든. 터지면 자기 바보 되니까. 적어도 내 때 터지면 안 돼.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아. 내 때 터지면 안 되는 거야. 계속해서 이 부시를 키우는 거야. 그게 바로 저기 이제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이 초반에 제대로 그래 했다면 안 됐을 건데, 보세요. 그 저금리를 정말 장기간까지 이어왔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도 않고 경기가 살아나지도 않고 일본이 이제 옛날에 엄청난 경제 대국이었는데 지금 완전 개쓰레기 돼 있잖아. 그 저금리인데도 사람들이 투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부동산에 대한 상승 기대도 없고 왜냐면은 이 무역이라는 것 자체에서 뒤처지는 거야. 우리나라도 지금 이것을 바로 고통스러워도 이것을 바로 잡되 딱 적절한 시기에 이걸 잡지 못하면 나중에는 아예 건드릴 수 있는 미국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Too Big to Fail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옛날에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그 상황을 그려낸 영화인데 너무 터트리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은행 간의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마무리했었잖아요. 근데 그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그 부실하게 그 운영했던 은행 그 책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무도 문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국가나 이런 데서는 있는 놈들 그리고 돈 많고 이 윗자리 있는 애들은 안 죽는 거예요. 터져도 밑에 이 서민들 국민들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이게 어떨 때는 위기가 정말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준비를 잘 한다면은 그것은 내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그냥 느낌적으로 지금 다시 집값 오르나 이러면서 그냥 섣부르게 고금리에 이걸 연끌했다가는 진짜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또 패가 망신하면 그냥 재산만 잃으면 되는데 또 사람도 잃고 가족도 파탄나고 맨날 이 가정불화가 맨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부동산 현상을 가지고 이 몇 달 동안에 아파트로 그 각 단지 아파트별로 보면은 막 겨우 한 건, 두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진짜 까미 되는 아파트에서나 뭐 한 건, 두 건 거래가 일어나는 거지.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거래 자체가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은 뭐 하락거래. 그나마 좀 이름 있고 깜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래도 상승거래가 소폭의 상승거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림세를 가다가 그 저점의 가격에서 굉장히 많이 오른 가격으로 거래된 거는 거의 한 건이야. 한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은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는 그냥 정부의 그릇된 이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하락이 멈췄다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이거를 다시 지금 반등했다 올랐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게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신 분들은 현장에 가보시면 됩니다. 현장에 가서도 한 사람 말 듣지 말고 여러 사람 말을 듣고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그 현장의 그 소리, 왜냐면 그 현장의 그 소장들도 개개인의 그 또 처지가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 그리고 여러 단지의 사람들을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좀 진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정부가 내놓는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실거래가 뜨는 거, 이런 거 달리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은 그냥 내림세가 멈췄다 정도. 하지만 부실이 더 커졌다. 그래서 이 하락이 멈춘 하락이 엄청난 어떤 결과. 그러면 그때는 정부는 걷잡을 수 없어요. 정부는요, 지 살기 바빠요, 그때는. 자기 살기 바쁘고,
그걸 또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하고 뭐 이런 것만 고민하지 국민들 살릴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폭탄이 터지면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뭐 전쟁이 터졌다. 전쟁이 터지면은 뭐 정부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도 막 군대 동원해서 미사일 맞받아 쏘고 같이 총질하고 파기 바쁜데 예? 국민들 하나하나 무슨 집값 떨어지니 뭐 먹고 살기 힘드니 그런 거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부실이 계속해서 덩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뭐 금융권에서 뭐 건설업계에서 뭐 국민들로 뭐 이게 어디에서 터지든지 터지게 돼 있다. 이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나라가 엄청난 고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고성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절대 없지. 제발 이제 이 전체적인 이 경제 흐름에 대해서 자꾸 이 근시안적인 정말 이 주 단위, 월 단위 이렇게 자꾸 너무 그 짧은 기간에 그리고 이 언론 플레이 같은 거에 이 악취적인 거예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서 언론 플레이하는 그 언론 플레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조작하기 위해서 하는 정말 악질적인 언론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진짜 제일 정확한 거는 현장에 나가시면은 제일 정확하다. 예. 그래서 지금 현상, 부동산 현상에 대해서는 그냥 떨어지는 것이 멈췄다 정도. 예. 그리고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당연히 멈췄다는 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언론을 그 기사들을 잘못 보고, 덥석덥석 물어대는, 연끌족들이 있다. 예. 하지만, 이 엄청난 부실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발 이 짧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시고 이미 한은이나 미연준이나 기회를 줬다. 충분한 시간 줬다. 너희들에게 정리하고 뭔가 부채를 줄이고 뭔가 리스크를 줄이고 할 충분한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줬다.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그냥 도박하듯이 투자를 했다. 나 모르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총재도 계속 뭐라 말로는 위험하다, 연끌하지 마라, 자기가 투자한 거는 본인이 알아서 책임져야 된다. 요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계속 동결을 유지하면서 이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 요거를 이렇게 3단 콤보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동결할 때마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나 분명히 말했다. 계속. 말은 이창용도 계속 우리나라 지금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말은 그래 하면서 자기도 아무것도 안 해. 중요한 건 자기도 아무것도 안 해요. 물론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겠죠. 왜냐면 정부의 어떤 경제정책과 맥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까지는 어떻게든 동결로 버텼어요. 그러니까 버텼지만 지금 이 권력의 개노릇하고 있는 이 이창용 총재가 결국에는 자기의 커리어도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그 시점이 오면은 정부의 그 정책 결과 다른 하는 데서의 결정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거는 엄청난 이 또 폭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실이 더 커졌기 때문이죠. 그 전에 부실이면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부실이 훨씬 더 커진 상황에서 또 다시 금리가 오른다든지 꼭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시장금리가 오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더 부실이 커진 가운데 시장금리가 커져버리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젠데 모르죠. 그건 저도. 예. 하지만 분명한 거는 반드시 터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를 나는 니 말 안 믿어. 네가 뭔데? 네가 거시경제 학자냐? 박사냐? 이러면서 어쨌든
그거는 뭐 본인의 그 책임이고 본인의 판단이니까, 예, 저를 깎아내리시든, 뭐 다른 또 낙관론자의 어떤, 저명한, 유명한, 아니면 뭐 허울 좋은, 그런 배경을 가지신 분들의 또 말만 믿으시든지, 본인들이 판단하신 문제고, 터졌을 때 그 감당은 당연히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정부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부동산 매입을 하시든 매도를 하시든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수요일 날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